네, JYP는 원래 아이돌 중심 엔터사가 아니었죠. 물론 회사 설립 초기 댄스 음악을 기반으로 한 듀오와 솔로도 있었지만 지금은 회사를 떠난 노을, 별, 인정이 같은 R&B를 주특기로 삼은 아티스트들도 더러 있었어요. 때문에 초창기 JYP는 설립자인 박진영의 취향이 한껏 반영된 흑인 음악의 댄스를 짬뽕한 엔터사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던 2007년 원더걸스의 등장과 그들이 일군 거대한 상업적 성공은 회사의 운영 방향을 송두리째 바꿔놓죠. 그 이후로 JYP는 2PM, 2AM, 미스에이, 갓세븐, 트와이스를 비롯한 아이돌 중심으로 소속 아티스트 라인업을 편성했으니까요. 근데 그런 JYP에서 2015년 돌연 밴드를 포맷으로 한 그룹을 선보이는데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데이식스를 말이죠. 원래 데이식스의 각 멤버들이 회사에 처음 들어왔을 땐 댄스나 보컬적으로 데뷔할 운명이었어요. 왜냐면 이들이 연습생으로 합류한 2010년경 JYP 쪽에선 밴드 그룹을 내보낼 계획이 일절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랬던 JYP가 2012년에 접어들어 대형 기획사 최초로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로 합니다. 아이돌 그룹 외에 새로운 형태의 그룹을 만들어서 시장에서 차별화를 깨하고 다양성을 확장하기 위해 당장 노래 실력이 출중한 친구들을 데려다가 진짜 제대로 된 밴드를 런칭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밴드에 합류할 멤버들부터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고2 때 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JYP 연습생으로 들어온 성진을 시작으로 원래는 댄서를 꿈꿨던 영케이, 여러 회사에서 캐스팅 제의를 받았지만 박진영을 동경해 JYP에 들어간 원필, K-POP 스타 시즌1의 탑6까지 진출해 박진영의 눈에 뜬 제이, 그리고 보컬팀에 있던 준혁까지 해서 파이블라이브란 팀명으로 일사천리로 밴드를 꾸렸죠. 근데 JYP는 이들이 아이돌 기획사에서 만들어진 그럴싸한 밴드가 아닌 밴드 그 자체로서 존립하는 데에 목적성을 두고자 했어요. 이에 회사 멤버들한테 이런 방침을 내립니다. 너희들이 직접 쓰고 연주한 곡이 아니면 니들은 데뷔할 수 없다라는 정말 연습생한테 엄중하고도 무시무시한 방침을요. 멤버들은 갑자기 이런 생 날벼락 같은 소식이 떨어지자 아니 뭐 불평할 새도 없이 능숙하지 않은 악기를 다루기 위해 하루 종일 연습에 매달렸고, 그렇게 한 달에 자작곡 2곡씩을 만들어 회사에 제출해서 위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내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뭐 결과는 불보듯 뻔했죠. 애초에 밴드랑 연이 없던 멤버들로 구성이 됐는데 윗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음악을 만들 리가 없잖아요. 때문에 이들은 곡 제출하면 퇴짜 맞고 제출하면 퇴짜 맞는 일이 대략적으로다가 3년간 지속됐다 합니다. 이런 반복된 과정과 결과에 지친 몇몇 멤버들은 중간에 그만둘까 하는 고민도 진지하게 했다 하고요. 자기랑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연습생들은 이제 데뷔한다는 소식이 하나둘 들리는데 본인들은 칠병 남짓한 합주실에서 연습만 오지게 하고 노래만 들어서 위에다 올리면 이게 세상에 공개되기도 전에 바로 입국컷 당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들은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전원 데뷔랑 공통된 목표도 이루지 못했는데 발걸음을 떼기도 전에 먼저 손 놓아버리는 건 그동안의 노력과 본인들을 믿어준 모든 이들의 기대를 한순간에 저버리는 거나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내린 결론은 다시 죽어라고 연습하는 것밖에 없었죠. 그렇게 다시 노래 만들고 까이는 과정을 반복하다 마침내 2015년 이들은 처음으로 회사로부터 곡 하나를 컨펌 받습니다. 자, 이 노래가 만들어진 데는 뒤늦게 합류한 멤버의 도움이 컸어요. 원래 팀의 리드 맡기라고는 잼매랑 카운밖에 없었는데 역시 밴드에 드럼이 없으면 좀 서운하잖아요. 밴드 사운드와 편곡의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JYP는 지금 당장 드럼 좀 친다는 애 구하려고 급하게 오디션을 열었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게 드럼 전공자인 도훈이었죠. 자, 이로써 멤버 편성도 끝나고 포지션 배정도 마치며 기존 멤버 5에서 6이 된 이들은 팀명도 자연스레 파이블라이브에서 데이식스로 바꾸게 됩니다. 근데 이후의 행보가 JYP에서 기획한 밴드치고 는 너무 단촐했어요. 데뷔하기 전에 가진 프로모션이라고는 기사 몇 개, 홍대 소규모 클럽 공연 버스킹을 비롯한 조소식 얼굴 알리기에 불과했고, 데뷔 앨범 발표 후에 가진 쇼케이스에선 여러 매체의 기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왁자지껄하게 하기보다 250명의 관객들만 초청해서 소박하게 치렀죠. 근데 이것보다 놀라운 사실은 첫 데뷔 EP를 발매한 해에 어떤 음방에도 출연하지 않았단 거예요. 때문에 팬들 사이에선 왜 소속 가수 관리 안 하냐, 왜 방치하는 거냐 항의가 잇따랐는데 사실 여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데이식스가 속한 JYP 내의 안테나 뮤직으로 통하는 스튜디오 J는 여러 조력자들이 관여한 철저한 공정을 거쳐 만들어지지 않은 K-POP 씬 그 밖에 있는 이들을 위한 산할 레이블이었는데, 그런 이 회사의 비전은 이랬어요. 소속 아티스트들의 가시적인 성과를 포기하는 대신 그들 스스로가 음악을 창조해낼 수 있도록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식스가 데뷔할 때부터 바닥에서 구른 거죠. 라이브에서 본 실력이 발랑 까지는 밴드의 특성상 기초 공사를 탄탄하게 다져야 하는 만큼 핸드싱크와 립싱크로 버무려진 방송 무대보다 협소한 공연장에서라도 생 라이브로 조지는 편이 이때 데이식스에게 자양분을 공급할 거라 판단했으니까요. 그러나 이처럼 비교적 조용한 행보를 택한 결과는 이미 예견한 바 있는 대중들의 저조한 관심이었죠. 아무래도 이들의 행보를 처음부터 추적한 코어 팬들 말고는 데이식스가 누군지도 잘 몰랐을 테니까요. 게다가 이맘때쯤 건반을 담당하던 준혁이 사생활 문제로 사실상 팀에서 퇴출되면서 데이식스 내부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게 됐죠. 그렇게 이들은 더 열심히 해야 했어요. 이미 지나온 길보다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길이 훨씬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음악 바깥으로 일어나는 일에 허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대기업 식
아직 보여주기 밴드란 타이틀이 따라붙기 전에 연습에 매진하고 또 매진해야 했죠. 그런 과정을 거쳐 탄생한 두 번째 EP는 데뷔 EP의 연장선에 있는 때깔로 나왔어요. 다양한 장르와 가사를 전달하는 도구 및 형식은 K-팝의 전형적 문법을 빌려온 듯 했고, 밴드 사운드에 맞춰 편곡된 대부분의 수록곡들은 본인들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 가리켰죠. 이는 대중과 장르팬 두 집단의 취향을 적절히 밸런싱한 의도라 볼 수 있었고, 그 결과 데이식스가 그토록 바라던 진짜 밴드의 끝내 도달하지 못합니다. 사실 이 전략은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약간 이도저도 아니게 됐어요. 양쪽 팬덤 모두를 사로잡겠다는 이들의 야심은 옅어진 장르색으로 인해 도리어 욕심으로 비쳤고, 특히 몇몇 곡들에 끼워져 있는 어색한 랩은 이들을 하나의 독립된 밴드라기보다 틀에 박힌 아이돌 밴드로 각인시킬 뿐이었죠. 또 음방 출연을 고사하던 지난 데뷔 시즌과 다르게 음방 출연 횟수를 부쩍 늘려가면서 벌써부터 초심 잃은 거 아니냐는 비판도 받았고요. 근데 데이식스는 이런 혼돈의 카오스를 맞이한 상황에서 정면 돌파를 택하기로 합니다. 2017년이 시작되는 연초부터 에브리데이식스란 장기 프로젝트를 하기로 선언한 건데요. 그래서 이 에브리데이식스가 뭔데 이 십더가라고 물으신다면, 이건 매달 2개의 신곡을 새로 발표하고 라이브 콘서트도 달에 한 번꼴로 진행함으로써 멤버들의 창작력과 라이브 실력을 두루 향상시킬 수 있는, 동시에 그들의 열정과 노력이 요구되는 프로젝트였죠. 다시 말해 밴드로서의 음악적 역량을 단기간에 겁나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단 데이식스한테만 득이 되는 기획이 아니었어요. 이들을 뒤에서 열렬히 응원하는 팬들한테도 반가운 프로젝트였죠. 팬들은 데이식스의 신곡, 공연, 뮤비를 한 달 주기로다가 맛볼 수 있었으니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와의 지속적 만남에 괜시리 더 관심 갖게 되고, 음악적으로도 점차 발전하는 게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들에 대한 충성도와 결속력은 보다 강화될 수 있었어요. 그렇게 1년 동안 총 25곡을 제작한 데이식스는 이것들을 반기별로 나눠서 정규 1, 2집으로 발표했습니다. 앨범명은 각각 선라이즈와 문라이즈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과 상승하는 기운을 표방했고, 이런 앨범 타이틀에 담긴 뜻은 곧 음악으로 증명이 됐죠. 네, 이 앨범들은 데이식스에게 아이돌 밴드라는, 어떻게 보면 부정적 인식이 강한 호칭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 터닝포인트 같은 연작이었어요. 앨범으로서의 구성미도 탄탄하고 각각의 수록곡들은 팝과 록의 장르적 요소가 잘 배합됐으며, 특히 멤버들의 허점이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보컬과 악기 연주는 에브리데이식스 프로젝트가 낳은 의미 있는 산물 중 하나였죠. 평단에서도 이 두 장의 정규 앨범을 두고 아이돌 밴드를 재정의했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요. 그만큼 데이식스가 가진 산업 내에서의 위상은 이 앨범을 기점으로 몇 계단은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진행한 첫 월드 투어를 발판 삼아 이들은 본인들의 위치를 더 공교히 할 시리즈 뉴스와 더 북커버스로 돌아옵니다. 풀랭스 한 장과 EP 5장으로 구성된 이 두 시리즈는 데이식스가 K-팝 영향권 아래 위치한 밴드로서 어떤 스탠스로 나아가고자 하는지 정면에서 보여줬어요. 장르의 틀은 당연히 록을 기반으로 하되 편곡 과정을 통해 다양한 장르를 한 번씩 시도하며 그 특성을 팝적으로 잘 구현하려 노력한 흔적이 드러났죠. 하우스, 디스코를 결합한 댄서블한 락부터 데이식스만의 청량함이 가미된 락발라드, 심지어 힙합 사운드와 레게 리듬을 차용하기도 하며, 데이식스는 끊임없는 장르적 시도와 결합을 동시에 실천했어요. 이를 통해 대중과의 접근성을 유지하면서도 아티스트로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정신을 잃지 않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같은 행보가 초창기 때와 다르게 모든 진영으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던 건 이제 짬밥이 좀 올라온 다섯 형님의 노련함에 있었죠. 억지스럽거나 어색한 장르의 융합을 피하면서 전반적인 퀄리티는 오리지널리티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발전시켜 나가기 때문에 음악의 코어가 흐트러지지 않으면서도 개성을 발산할 수 있던 거예요. 이와 어우러지는 가사도 참 담백하죠. 단번에 캐치하기 힘든 어렵고 추상적인 표현 대신 일상적인 언어와 간결한 배열로 설계된 문장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감정선을 전달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 해서 가사 수준이 낮다는 말은 아닙니다. 데이식스의 가사 구조를 보면 개인이 지닌 복잡한 내면의 감정을 쉽고 직관적으로 풀어냈단 걸 알 수 있는데, 이 지점에서 가사가 지닌 힘이 폭발하게 되죠. 보편적 감수성을 지닌 가사들이 나대지 않고 제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와중에 은근히 시적이면서도 편안한 감상을 제공하니 청자들에게 어렵지 않게 공감과 위로를 전달할 수 있었어요. 특히 청춘이란 키워드를 통해 다양한 주제를 노래에 담아 데이식스만의 감성으로 만들어낸 게 주요했고요. 그리고 이는 팀의 메인 작사가 포지션을 담당한 영케이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결과였죠.
하지만 이런 노력의 산물이 엄청난 상업적 결실로 맺어지진 못했어요. 물론 20년도경에 예뻐서가 입소문을 타면서 국내 주요 차트 10위권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하고 앨범 내 몇몇 수록곡들이 차트 순위권에 진입하긴 했지만 이것들이 팀을 메인스트림의 한가운데에 올려놨다기엔 그 결정타 한 방이 좀 약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데이식스는 완전히 떴다 하기도 그렇다고 안 떴다 하기도 참 애매했죠. 팬덤의 크긴 여느 아이돌 그룹 못지 않았어서 대규모 공연장도 꽉 채울 정도로 웅장했지만 대중 전체의 반응은 그보다 덜한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거기다 이 무렵 일부 멤버들의 군입대와 제2의 갑작스런 팀 탈퇴 소식, 코로나 팬데믹 위기가 연달아 터지며 이때 데이식스의 내부 사정은 여러모로 좋지 못했어요. 하지만 데이식스가 또 누구겠습니까? 위기에 강한 그룹이죠. 이들은 또다시 자기들 앞에 찾아온 이 위기를 호기롭게 헤쳐나갑니다. 기존에 있던 3인조 유닛을 재가동시키고 이미 현역으로 들어간 성진을 제외한 나머지 멤버 3명이 저마다의 작업물로 홀로서기를 시도하며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든 거죠. 그리고 이런 개별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던 건 그동안 멤버 개개인이 작사 및 작곡 과정에 열심히 참여하고 또 보컬의 특정 멤버한테 몰빵하지 않고서 그 역량을 각자가 잘 갖고 왔기 때문입니다. 멤버 이탈과 군입대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비라도 한 듯 데이식스는 그룹 활동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방식으로 개인별 음악적 세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했습니다. 그러던 2024년 3월 팀 멤버 전원이 군복무를 마친 뒤 발표한 앨범이자 팀의 8번째 EP 포에버가 나옵니다. 각종 소셜미디어 바이럴과 팬들의 입소문으로 더블 역주행에 성공한 예뻐서와 한패들이 차트 상위권을 먹은 후에 발매된 이 앨범은 그러한 흐름에 힘입어 커리어에 방점을 찍었어요. 오랜만에 완전체 컴백이니만큼 앨범 타이틀은 데이식스 멤버 수를 나타내는 숫자 4와 영원을 뜻하는 포에버를 결합해 나타냈습니다. 그럼 명확한 기조 아래 있는 수록곡들 역시 3년 전 데이식스와 달라진 점 없는 일관된 스타일로 구성됐죠. 근데 이 앨범이 이들의 디스코그래피 가운데 가장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구성과 전개가 역대급으로 시원시원하기 때문입니다. 빠르고 경쾌하게 내달리는 1번 웰컴 투 더 쇼부터 4번 널 제외한 나의 뇌까지는 오랜만에 컴백한 4인조 밴드의 강한 포부를 드러내고 5번부터 7번까지는 서정적이고 절절한 트랙들로 이어졌는데 이같이 명확한 이분법적인 구성을 리스너들한테 딱딱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데이식스만의 장점을 잘 살려 엑기스를 뽑아낸 듯한 효과를 냈죠. 이 말인즉슨 포에버가 버릴 곡 하나 없는 잘 만들어진 팝록 앨범임을 의미합니다. 이것만큼은 맹세하게 내 전부를 다 바칠게 I'll be happy 매일 웃고 싶어 너를 사랑하게 해주라 그땐 그게 사랑인 줄 이 앨범은 그야말로 대안의 데이식스 붐을 일으켰어요. 탑백 차트에 수록곡 전곡을 꽂아넣은 건 물론 앨범 판매 지표에서도 첫 주에만 10만 장 이상을 팔아치우는 자체 신기록을 세우며 수많은 대중과 코어 팬층을 단번에 사로잡았죠. 그리고 연이어 나온 9번째 EP 밴드에이드의 타이틀 녹아내려온 나오자마자 음원 차트 정상을 찍어버리며 이 밴드가 대중적 인기론 국내 밴드 열풍의 중심에 있음을 가시적인 성과로 증명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기간에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음에도 데이식스의 태도는 9년 전 250명 앞에서 쇼케이스를 가졌을 때와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앞으로도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다. 이때까지 잘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꾸준히 잘하겠다. 갑작스러운 큰 성공이 부담되는 건 사실이지만 늘 하던 것처럼 중심을 지키겠다 등등 이런 데이식스 형님들의 말씀을 듣고 있자면 그들이 어떻게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들이 9년간 달려오면서 목표를 어디에 뒀는지 뚜렷하게 알고 있었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당장의 성적에 조급하거나 어떤 식으로 노래를 만들어야 차트인할 수 있을까 같은 한탕 해보자는 마음가짐으로 작업에 임하지 않고 길고 멀리 볼 수 있는 음악들을 차근차근 만들었기에 지금 같은 성과를 낼 수 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기엔 살짝 오글거리는 표현이긴 하지만 데이식스는 K-POP 씬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그 자체라 할 수 있어요. 밴드형 아이돌이란 어색한 이름을 달고선 남들 다 하는 화려한 퍼포먼스를 과감히 배제한 채 손에 악기 하나씩 들고 제자리에 가만히 서서 연주를 조지니 말이죠. 하지만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도 어쨌든 간에 장미 그 자체로서의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데이식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K-POP 씬과 밴드 씬 그 어디에 속해 있다 말하기 곤란한 존재였을지언정 이들은 그 구분을 넘어 언제나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했기에 이 네 사람이 걸어온 길이 더 눈부신 이유죠. 그리고 처음 1, 2년 반짝하고 사라지는 것보다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친 뒤 만개를 하는 게 서사적으로도 더 간지가 나기도 하고요. 암튼 데이식스가 언제나 추구했던 좋은 음악이 여태껏 해왔던 것들보다 더 많이 나오길 바라며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